자, 오늘 읽을 거는 그냥 팬카페에 시청자분들이 적어주신 글들을 좀 읽어볼게요. 시청자분들 열심히 적어주셨으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한국 귀신과 일본 귀신으로 알아보는 한일 정서의 차이래요. 사진은 있고 근데 안 무섭대요. 이 글은 개인적으로 덧붙임 정보와 표현에 대해 수정을 했습니다. 원작자분들의 글은 더 흥겹대요. 기울임 글 자체는 글 등록자의 개인적 견해이기 때문에 기울임 글자는 이 모리모찌님의 견해라는 얘기겠죠? 틀렸을 시 님들 말 다 맞대요. 그리고 원글에 주의사항이 있었대요. 원래 글에 일가 일뽕 타령하거나 그 나라 음침하다 이런 식으로 댓글 망치면은 글 터트리는데 그냥 얘기로만 들으라는 것 같아요. 얘기는 얘기로만. 요즘 취미가 공포 라디오 듣는 건데요. 한국, 일본 귀신들이 비슷하면서 다르고 최근에 파묘를 봤을 때 김선영 배우님 대사 중에 네 일본 귀신은 그냥 다 죽이는 거 모르나? 라는 말도 흥미로워서 아래 주제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원글을 참고로 덧붙임 내용도 있고 좀 더 매끄럽게 읽기 위해서 글을 정리해놨어요. 2020년 글이래요. 2024년 전. 2020년이 벌써 4년 전이네. 일단은 이제부터 글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정서라고 하면은 한이라는 게 있어. 한할 명사.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 표준국어 대사전. 겨우 한 음절밖에 되지 않지만 단순히 그 단어의 뜻을 억울함이란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내포된 의미가 굉장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단어인데 한 민족 문화 대사전에서는 욕구나 의지의 좌절과 그에 따르는 삶의 파국 등과 그에 처한 편집적이고 강박적인 마음의 자세와 상처가 의식 무의식적으로 얽힌 복합체를 가리키는 민간 용어 어렵다. 즉 응어리라고 합니다. 이거 장화훈련이다.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쁘다고 하긴 그런데 그냥 아트? 미술적으로 너무 이쁜 것 같아, 이 구도가. 그냥 포스터는 좋아해서 가져왔어. 쉽게 표현하자면은 진짜 세상 억울한 일을 겪어서 내 팔자가 너무너무 지읒댔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로도 표현 못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았고 또 그런 감정들이 해소도 안 되고 오래 묵혀져서 묵은지처럼 된 게 한이랄 수 있고 한국인 대대로 내려오는 감정으로 여느 민간 설화나 신화가 다 그렇듯 국민 정서가 반영이 되는데 귀신 이야기에 특히 한의 정서가 깊게 반영되어 있어. 초딩 때 이불 속에 파묻혀서 머리만 빼꼼 내놓고 보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귀신 레파토리는 대부분 이러합니다. 항상 먼저 등장해서 뭔가를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봐슈라 주장하는 조선시대 인간 CCTV 돌쇠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 동네에 인간이 아닌 무언가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목격하는 족족 사람들이 헛것을 보고 비명 행사하거나 심장마비 그것도 아니면 정신이 나가버린다. 아무튼간 다 마탱이가 안다고 해. 그럼 능력 있는 사또가 와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네 놈의 꼬붕을 할 테니 하고 혼자 밤을 지새다가 진짜 귀신을 만나는 스토리에 등장하는 대부분 사또 억울합니다 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한국 귀신의 기본적인 정서는 억울함이야. 누명으로 고을의 유명한 나쁜 놈이 돼서 억울하게 죄를 씌우고 마녀 상황당해서 죽었다든가 아니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본처를 죽이고 첩이랑 도망갔다거나 뭐가 됐던 건 아무튼 내가 이렇게 죽은 게 굉장히 억울한 거지. 죽어서도 내가 죽은 게 너무 억울해서 저승으로 가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거야. 덧붙이면은 노비에게 허락되지 않은 자유의 억압, 빈부격차, 당시의 남존 여비 사상, 의붓형제, 계모와 본자식 간의 권력 찬탈 등등 개개인적인 싸움 어쩌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귀신들의 경우는 무당이 와서 저런 그랬군, 얘가 실수로 그랬구나, 어떻게 제사라도 지내줄까, 너한테 해코지한 그 사람들 여기 데려와서 사과라도 시키면 화가 좀 풀릴 것 같아 하며 잘 달래주면은 아닌 척하면서 대부분을 곱게 산불한다고 해. 반면 일본 귀신들은 그게 아니야. 일본 귀신들도 귀신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억울함을 베이스로 깔지만 한국 귀신과의 한과 그 괴가 좀 달라. 한국 귀신의 억울함이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라면은 얘네의 기본 정서는 그냥 지읒 같네, 왜 내가 죽어야 해, 억울하고 같네, 씨바 아무나 걸려봐 너도 같이 데려갈 거야 이거임. 조금 더 세네요 뭔가. 일본 귀신의 귀신은 원의 정서라 볼 수 있어요. 원망할 원.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그래서 귀신이 지랄하는데 이유가 없음. 그냥 자기가 지읒 갖고 죽은 게 억울하고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까. 일본 귀신 나오는 공포영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 시작은 그냥 스무스하게 시작하다가 오히려 정말 밝고 분위기가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근데 눈치 없는 놈이 꼭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우연히 뭔가 발견하고 이상한 거에 휘말려. 이 정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곡성이야. 작중에서 전종구가 왼쪽 곽도원이 전종구였죠. 전종구가 무당인 일광에게 이렇게 말하지. 일광의 황정민, 왜 하필 우리 딸인 거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 물음에 일광은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 자네는 낚시를 할 적에 무엇이 걸려 나올지 알고 허나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곳에 확 물어본 것이요. 해왕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읒대는 데는 이유는 없다. 그냥 네 딸내미 운이 없었을 뿐이다. 그게 전부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똥같은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 일본 귀신이라는 거는 일본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알면 이해가 간다. 알다시피 일본은 섬나라고 위치 특성상 예전부터 대대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았어. 매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쓰나미, 화산 폭발, 태풍뿐만 아니고 일본은 그 전국시대 때부터 내전이 끊이지 않았어. 당장 몇십 년 전인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쟁이 났었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장수하기에는 정말 부적합하고 말 그대로 운 없으면 갑자기 어느 날 비명행사하기에 최적화된 나라지. 그렇다 도망도 못 쳐. 섬나라니까. 그거랑 별개로 귀신은 물을 못 넣는다고 하지? 이 얘기 맞죠? 그래서 일본에 귀신이 많다고 해. 같은 이유로 그래서 물귀신은 자기가 죽은 곳에서 절대 못 벗어나. 이거 무슨 어디 해피투게더 같은 데였나? 추성훈 그분이 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그거에서 봤던 것 같아. 일본이 명목상 입헌 군주제인 것도 싸우면 지읒대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 하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 유독 이즈메가 집중된 것도 이런 면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해. 일본 애니가 대부분 우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도 이런 면이 크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인생이란 건 부질없구나. 운 없으면 그냥 어느 순간 훅 가버릴 수도 있는 게 인생이구나를 시작으로 여기서 죽어버린 사람들의 경우 나는 그냥 운 없어서 죽었는데 쟤는 행복하게 잘 사네? 씨발 억울하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 귀신과는 다르게 일본 귀신의 경우는 딱히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신이 억울함을 느끼고 그 분노를 향할 대상이 이 다른 무엇도 아니고 그냥 죽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작성자분이 해석해주신 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 앞서 언급한 일본 귀신은 다 죽인다는 파미의 대사가 생각났대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컬처에 나오듯이 일본 귀신의 경우 성불이 아니라 봉인하는 것이 최선의 최대 방법. 맞네요. 그러네. 성불하는 걸 딱히 본 적이 없다? 그지? 봉인을 많이 봤지 우리. 학교 괴담에서도 그쵸. 성불시켜줄 방법이 없어. 대부분 다른 힘으로 억눌러서 겨우겨우 활동 못하게 하는 봉인시키는 게 전부고 그마저도 실수로 어떤 융이 봉인 해제하면은 묵혀놨던 거를 다시 터트리면서 오만 곳에서 라일질을 함. 그리고 학교 괴담뿐만 아니고 이누야샤 나루토 등등 더 있네요. 예쁜 봉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카드캡터 체리도 세상에 재앙을 가져오는 크로우 카드를 모아 봉인한다는 설정이 있어서 생각났어요. 특히 일본인 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 중에 겉과 속이 다르다 이거인데 이거 티읕으로 하신 거겠죠? 이거는 교토 쪽 사람이 정말 심한 편이야. 외국인들 이거 그냥 그쪽에서 퍼온 거예요. 이분이 쓰신 건 아니고 정말 심한 편이야. 외국인들 편견이 아니라 실제 일본인들 내에서도 교토 사람이라고 하면은 겉과 속 이거 오타네요. 여기는 아시네요. 겉과 속이 다른 불쾌한 사람들이라는 편견이 있으니까. 왜 하필 교토 사람들이냐? 그 동네는 전국시대 때부터 사무라이라 유명했고 말이 사무라이지 무레맵, 한양, 망나니들, 조폭들 천지라 말실수 한번 했다가는 바로 칼 맞아 죽기 딱 좋은 동네였거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못 갖고 띠꺼워도 최대한 본심을 숨기면서 돌려 말하는 화법이 생긴 거야. 이건 몰랐어요. 일본인들이 벚꽃 좋아하는 것도 흐드러지게 피었다가 한순간 사라지는 게 자신들의 인생과 닮았다나 뭐라나. 아무튼 숱한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일본인들 기본적인 삶의 정서는 허무주의가 커. 일본에서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것도 이것 때문이야. 틈만 나면 지진이 나는데 이것저것 많이 쟁여놨다가 깔려 뒤지면 어떡해 라는 심리가 생긴 거지.
그럴만하네요. 재미삼아 쓴 글이니까 너무 진지 빨지 말았음에 그냥 오 그럴 수 있다 설득력 있는 걸 하고 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합니다. 이거 뭐지? 아, 이 원글 중간에 현재 범죄에 발현된 부분은 제외시켰대요. 이건 본문에 있다고. 그 밑 내용 중에 이지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찾아본 내용입니다만 이거는 이 작성자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저희 슈벨롬이. 스루 하셔도 됩니다. 실을 읽을 거야. 사무라이가 통치하던 시절 자신이 속해 있는 계급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어긋난 행동을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맡은 일을 잘하면 모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집단에 속하지 못하고 눈에 띄면 죽이거나 추방하는 경우를 든 와 사상설이 이지메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있구나. 한에 대해 더 찾아보다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이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한은 가장 한국적인 슬픔의 정서다. 중국과 일본에 한은 없고 원만 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등등 중국의 고전 속에서 한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원에 대한만 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몇 권의 인류학 보고서가 아프리카 등지에서 죽은 사람들의 원한 감정을 기록해주고는 있는데 그 역시 한국적인 한의 개념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충 다른 나라들에서는 원을 풀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결국 복수를 택했다 이런 겁니다. 또 본문 반응 중에서 근데 이거 일리 있는 분석이라 생각하는 게 서울대에서 종교학 공부하신 박사님이 이 주제로 연구하고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음. 한국은 한의 정서고 일본은 원의 정서라고. 지형적 특징이 영향을 줬을 거라 했는데 동의함. 인재도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잘못한 사람을 벌주고 잘잘못을 가릴 수 있어서 한의 해소가 가능한 반면 자연재해는 잘못한 대상이 없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으니까 당한 사람은 당연히 원통함을 가져서 그럴만하네요. 그런 정서가 민담이나 괴담에도 반영되었다고 함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른 글도 참고한 건지만 결국 두 나라 귀신의 차이는 타인으로 하여금 억울함이 해소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것 같네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거 왜 조회 안 들렸지? 그렇군. 근데 이거 처음 알았네요. 앞으로 일본 무서운 글 이런 거 있잖아요. ECH나 OCH 이런 거 읽을 때 뭔가 참고가 될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나 처음 알았어. 확실히 일본은 봉인이 많은 것 같아. 한국은 도적이나 침략처럼 대처가 가능한 재해가 많다면은 일본은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그죠? 귀신이나 요괴도 자연재해의 의인화인 경우가 많았음. 아예 손 쓸 수 없는 종류. 그렇구나. 뭐가 있죠? 자연재해를 의인화한 그거 뭐 있나요 혹시? 생각나는 게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인기 많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님도 다 자연재해 막 이런 거니까 고질라도 자연재해예요? 고질라는 어떤 자연재해예요? 포뇨도 맞네. 포뇨도 그거 쓰나미잖아. 왕큰 뼈다귀 귀신이 전쟁을 형상화한 귀신이에요. 그게 뭐예요? 왕큰 뼈다귀 귀신. 왕큰 뼈다귀가 누구야? 센즈? 그거 누군데? 학교 괴담 엔딩에 나온다고? 엔딩에 나오는 애. 나 뭔지 알아. 엔딩 노래 나올 때 나오는 왕큰 탕구리 귀신이 하나 있어. 뭔지 알아. 그래, 원령공주도 그래. 그랬던 것 같아. 아카이노 흰수염? 원피스요? 원피스에도 그런 게 나와요? 님들 이거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고질라는 핵실험 때문에 괴물이 된 거라 자연재해는 아니래요. 그렇군요.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아무튼 이런 얘기였어요. 이거 가져와 주신 분 모리모찌님 감사합니다. 그러게 일본 요괴들은 도망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마주쳐야 함.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다. 우리나라 귀신 중에 자연재해는 딱히 없지 않아요? 사실? 왜냐면 우리나라 정말 자연재해에서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현된 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 확실히 지금 생각해봐도. 그지? 호랑이. 호랑이로부터 위험하긴 했죠. 자, 다음 글 읽어볼게요. 이거는 그냥 괴담글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집에서 어떤 여자를 보게 될 건데 못 본 척해. 제목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제부터 집에서 어떤 여자를 볼 건데 못 본 척하래. 웅 내피셜님이에요.
그리고 웅이 아니에요. 응 내피셜이에요. 고쳐. 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글입니다. 1996년 12월 평범한 가정이었던 우리 집에 그녀가 나타났다.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날 불렀다. 아마 저녁 먹을 시간이었던 걸 기억한다. 아버지는 계단 끝에 선 채로 손을 뻗어 내가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빛은 불안해 보였고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명심해야 한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제 곧 누군가 있는 걸 보게 될 텐데 그냥 시선을 나한테만 집중해라. 그 여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의식하지 않도록 해야 해. 난 거의 웃음이 터질 뻔했다. 난 12살이고 이 상황을 아버지답지 않은 농담 정도로 받아들였다. 내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이어서 말했다. 그 여자 뭔가 속삭일 거고 널 따라다니거나 네 관심을 끌려고 별짓 다 할 거다. 계속 무시하기 굉장히 힘들 거야. 하지만 아들아, 절대로 어떤 이유라도 그것과 말을 섞어서는 안 된다. 해왕님 5,000원 감사합니다. 네가 그게 없는 것처럼 굴고 그 여자에 대해 생각도 안 난다면은 맹세컨대 그 여자는 떠날 거야.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약속해 주겠니? 근데 이게 돼요?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무리 애든 어른이든 이거 못할 것 같은데요?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있다고 막 속삭이고 앞에서 생쇼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게다가 귀신같이 생겼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지만 난 너무 겁에 질렸고 당황스러워서 겨우 아버지께 알았다 하고 대답을 했다. 좋아, 저녁 먹을 시간이니 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내가 그 여자에 대해 너한테 말해버린 게 그 여자를 강하게 만들어버렸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아, 본인을 인식하면 더 강해지는 그거랑 비슷하네요. 뭐 악마들이 인간의 공포심을 먹고 더 힘이 세지는 막 그런 느낌? 나는 네가 우연히 그 여자를 마주치는 일만큼은 피하고 싶었어. 날 믿고 이제 집중해. 난 아버지가 말한 대로 주방으로 향하는 아버지에게만 집중하면서 천천히 아버지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아래층은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듯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공기 중에 익숙한 시큼하고 무언가 병들었을 때 나는 냄새가 났다. 예전에 집 벽에 너구리가 죽어서 집 벽에서? 한동안 집 안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데가 생각이 난다. 아버지와 내가 동시에 식탁에 앉았다. 누나는 내 맞은편에 앉아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눈앞에 빈 접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가 오븐에서 캐서롤을 꺼냈다. 이게 지금 서양 집안인 것 같아요. 눈가에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집중했지만 시야 한편에는 방 구석에 있는 새까만 머리칼에 기분 나쁜 잿빛 피부에 무언가가 보였다. 부엌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평소 저녁 시간에 볼 수 있던 웃음도 온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누나가 테이블 밑으로 내 무릎을 움켜쥐고 속삭였다. 너도 저 여자 보여? 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아버지가 위협하듯 말했다. 그 여자가 질척거리는 발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됐었는데 그죠? 더 자극해버렸네. 구역질 나는 악취가 풍겨왔다. 그 여자는 느릿느릿 테이블 쪽으로 와서 누나의 바로 뒤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누나에게 바짝 붙어선 채 말라 비틀어진 손을 누나의 어깨 위에 올려놨다. 누나는 한껏 움츠러들어 나를 쳐다봤고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는 저녁을 차리며 억지로 모든 게 괜찮은 양 행동했다. 유리 식탁 아래로 아버지가 누나가 완전히 겁에 질려 미쳐버리지 않도록 손을 꽉 잡아주는 게 보였다. 누나는 저녁 내내 그 기분 나쁜 해골 같은 손을 어깨에 올려놓은 채 있어야됐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알아듣지도 못할 속삭임에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몇 달간 그렇게 살았다. 몇 달간? 기분 나쁜 손님의 방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우리가 집을 나설 때도 그 여자는 따라왔다. 우리 가족이 차에 타고 있을 때도 그 여자는 길가에 서 있거나 백미러에 비춰지고 있었다. 이 지옥 같은 시간 동안 부모님은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고 우리가 친구 집에 놀러가기 허락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 말을 해야 할 때면은 그 여자가 너무 가까이 있지 않는 한에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귓속말 정도를 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 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그게 관심을 먹고 자라는 이 여자를 고립시키는 방법이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녀는 일단은 한 가정에 머무르고 그녀에 대해 알기 전까지는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아, 이 여자를 알아야지만 눈에 보이는구나. 관측 가능하구나. 몇 년 뒤에 나는 아버지가 그녀를 불러온 장본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70년대에 고모가 어떤 형태로 그녀와 관련되어 있고 그 뒤로 고모를 따라 집에 살게 된 것 같다. 그리고 1990년 근처 만에 있다가 만이라는 장소에 있는 건가? 아버지는 어떠한 이유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떨쳐볼 수 없게 되었고 아버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 여자가 따라붙게 된 것이다. 우리는 그 여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함구하려 노력했고 이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들은 집을 나설 때 다 같이 나가려 노력했고 그녀는 우릴 따라왔다. 우리는 가족들끼리 따로따로 행동하게 될수록 둘 수 없었다. 이 일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학교에 가고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면은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어머니였다. 아, 그러네요. 엄마. 엄마 어떡해? 어느 눈 오던 2월 밤 우리가 저녁을 먹고 어머니는 조금 일찍 자러 침실로 가셨다. 그 여자는 부모님 침대에 앉아 있었다. 침대에 자야 되는데 도저히 그녀를 무시하기 힘든 위치에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침실에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려왔다. 제발 우리 가족을 내버려두라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말리려 단박에 뛰어 올라갔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본 때였다. 흰 카펫 위에 피가 고인 웅덩이가 남은 게 전부였다. 그 여자는 아직 거기 있었지만 어머니는 영영 사라져버리셨다. 몇 주간 그 여자는 나에게 속삭였다.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해줄 테니까 자기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만 하라고. 난 절대 그러지 않았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털어놓는 거는 당신들이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 아침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저주 돌리기네, 그러네. 나는 내 아내를 잃거나 아이들을 같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이 그녀의 새까만 머리칼과 회색 피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녀가 당신의 집에 있는 상상을 하기를. 그래서 어쩌면 그녀가 나를 내버려 두기를. 당신은 이미 이 일에 연루되었다. 언젠가 당신의 집에도 그녀가 찾아가겠지. 그때는 그 여자를 절대 의식해서는 안 된다. 그게 당신을 위한 길이니까. 당신에게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레딧 원국이네요.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알았는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한 단편 영화가 있어요. 잘 만든 것 같아. 한번 그거 조회수 되게 많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거 뭐라고 쳐야 나오더라? 단편 영화가 있어요. 일본에도 이런 그 영화 있잖아. 시리아가 아닌데? 뭐 쪼구 귀신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무섭게 생긴 귀신? 댓글에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여기 있다. 이분이 댓글 적어놨네요.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제목을 내가 잠깐만요. 이그 노얼 이뜨. 자, 요거 한번 보고 오십시오. 어워드에서 상을 이렇게 713만 회요. 무시무시한 그것을 무시무시해요입니다. 이거 일본에 나온 그 공포영화 뭐더라? 아, 그 공포영화에서도 이렇게 했었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시라이상. 그래. 시라이 귀신. 그 진짜 귀신 장난 아니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 영화 자체는 그렇게 흥행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귀신 하나만 딱 떼고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귀신이 이렇게 막 무슨 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어. 그거 시리즈 단편 영화 묶어놓은 시리즈 영화예요? 그래. 그것도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것처럼 아마 여자 귀신인데 한 명이라 가지고 그 귀신도 본인을 아는 사람한테 찾아간대요. 그래가지고 우는 천사처럼 쳐다볼 땐 안 움직이는데 안 쳐다볼 땐 따라와서 죽여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는 확률을 낮추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영화야. 이 얘기를 영어로 만들어서 너네들한테도 보게 해가지고 나한테 이 귀신이 안 오도록 해야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만든 영화거든. 이거 한번 보실래요? 내가 보여주고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너무 악몽같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셋 후에 보여드리고요. 다 보여주면은 다 보여줬다고 손바닥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좀 많이 무섭게 생겼어요. 자, 하나, 둘, 셋. 됐다. 맞아. 기차 같은 게 지나갔을 때 잠깐이라도 시라이상이 이렇게 딱 안 보이면은 그때도 팍 순간적으로 따라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아직 돌아오지 마세요. 아직 돌아오지 마. 아직 돌아오지 마요.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진. 어떻게 걸어오냐면은 움짤이 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뭐 손에 목걸이 같은 건지? 무슨 액세서리 들고 이렇게 이렇게 둥땅 하면서 와요. 이러면서. 걷는 것도 참 무서워. 근데 이 영화가 막 엄청 흥행을 못한 것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 막 그렇게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 자. 끝났어요. 끝. 끝 돌아오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다. 그리고 다음 얘기해요. 이거는 미스테리고 사진이 좀 있대요. 나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재밌어.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산에 놀러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여자분이 찍혔어. 이거는 그냥 올리신 만화예요. 13일의 금요일 늦은 밤 이수빈은 이름도 혼자 깨어있었다. 끽끽 나는 네 뒤에 있다. 나도 네 뒤에 있다. 모두가 너의 뒤에 있어. 화이팅이야. 와우! 이런 짧은 만화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이거 이 4컷 만화 실화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 읽어드릴게요. 이수빈 씨의 실화라고 해요. 이런 건데요, 사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진에 대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나요? 얼굴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타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엄마가 이 빨간 색깔 옷 입으신 분이래요. 엄마가 친구들이랑 등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한 게 찍혔다고 쓴 글이었어. 흰색 옷 입으신 분, 저 여자를 본 뒤로 그냥 잠을 잤는데 꿈꾸다가 귀신 봤대요. 여기 이분. 요거 흰 색깔 마우스 이분이에요. 솔직히 저 귀신이 아니던 맞던 상관은 없는데 꿈 내용을 좀 말하자면은 그냥 일상적인 꿈 내용임. 그냥 내가 어느 넓은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인데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가길래 쳐다봤는데 슥 지나가서 제대로는 못 봤어. 그러다가 또 앞을 봤는데 머리를 빡빡 밀고 이마 가운데에 크게 점이 있는 흰 옷 입은 스님이 걸어가는 걸 보고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귀신이구나 라 느끼는 순간 딱 꿈에서 깸. 이 꿈에서 깸과 동시에 가위 눌림이 잘 안 풀리더라. 오랜만에 눌려서 그런지. 저 사진이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산에 놀러가서 사진 찍었는데 뒤에 어떤 이상한 여자가 찍혀서 너무 깜짝 놀라서 놀란 탓에 몸이 좀 안 좋아하셨더라 그러더라. 다른 사람들은 가짜이다 주작이다 그랬고 그 탓에 조용히 사라진 게시글이었는데 기억에 남아 다시 올려. 내가 보기에는 시체마냥 머리가 너무 떡져있고 귀신 같은데 김땡땡이라는 실명이 나오네요. 이 퇴마사 아저씨한테 메일로 이거 귀신 사진이냐 신명 사진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시고 아마 구체적인 정황을 말 안 해드려가지고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다 하신 것 같아. 그래도 난 저 사진이 귀신이라고 믿고 있는 중이야. 저런 귀신은 아니지만 실제로 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있어. 믿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니지. 또 주작이려나? 그리고 댓글이 남겨졌네요. 귀신이라면은 귀신 얼굴을 왜 가림? 주작은 아닐지 몰라도 주작처럼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근데 가린 거가 아니래요. 확대해서 봐봐. 가린 게 아니야. 볼까요? 오! 어머 진짜 얼굴이 있는데? 약간? 아니,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졌는데 이게 음영이 져 있지 않아요? 네, 마우스 치워드릴게요. 그치? 이 T자 음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좀 뜬금없긴 하네.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심령 사진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막 예를 들면 요런 뒤에다가 흐리트리하게 나온 게 심령 사진인데 이건 진짜 좀 사람같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얼굴 가린 거고요. 사람 사진처럼 나와가지고 뭔가 되게 애매하네. 오히려 사람 같아, 오히려. 머리가 그냥 많이 날린 사람 아닐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내가 지금 마우스 올려놓은 이 남색깔? 이게 지금 이 노란색 옷 입은 분의 다리인 건지 아니야. 이게 그 흰색깔 옷 입은 분의 다리 아니에요? 이렇게? 왜냐면 이 노란색 어머니는 이제 엉덩이 이쪽으로 빼고 계시니까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요게 이분 다리시네.
이렇게 다리에 있는 거 보면은 사람 같기도 한데? 그치? 이분이 더 대단하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 사진에서 흰색 옷을 보자마자 이질감을 느꼈어요. 근데 그럴만한데요? 이분은 너무 유채색이고 이분은 하얀색 옷이잖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나는 뭔가 그냥 사람 같기도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찍힌 걸 수도 있지. 근데 이건 모르죠? 귀신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요런 겁니다. 다음 이것도 레딧 괴담인데요. 매일 밤 3시 3분에 무언가가 휘파람을 불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에피셜님이 해주셨네요. 이거 귀엽네. 예. 조금 긴데 몰입감이 좋아 추천드린대요. 조금 기네요. 매일 밤 날씨 상관없이 무언가가 집 앞의 거리를 조용히 휘파람을 불며 지나간다. 소리는 항상 정확히 3시 3분에 시작이 되고 거실이나 부엌에만 있을 때 들을 수 있다. 휘파람은 카손 저택의 차로가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온다. 레딧 괴담이기 때문에 서양을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집은 거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리가 막다른 길 쪽에서 막다른 길 쪽으로 서서히 잦아들기 전에 집 앞을 지나간다. 더 어렸을 때 여동생과 함께 몰래 부엌으로 들어가 휘파람 소리를 듣곤 했다. 부모님은 그걸 허용하지 않았고 만일 들킨다면은 아주 크게 혼났겠지만 그 외에는 가혹하신 분들은 아니었다.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됐었으니까. 휘파람 부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 우리 동네는 즐거운 곳이다. 난 6살 때부터 여기 살았고 항상 동네를 좋아했다. 집들은 작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꽤 큰 마당이 딸려 있고 놀러 다닐 장소들이 많다. 난 10월에 13살이 되었고 마을에는 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있다. 우리들은 함께 자라며 막다른 길에서 또 공놀이를 했고 여름에 되면 울타리를 넘어 테라스에서 테라스를 쏘다니곤 했다.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곳이었고 나는 그거를 알 만큼 나이를 먹었다. 이 동네에는 이상한 점이 딱 2가지가 있다. 밤마다 들려오는 휘파람 소리랑 행운이 있다네요. 휘파람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말했듯이 내 방에선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셔서 질문하기를 그만두었다. 아빠는 힘이 센 사람이다. 키가 크고 침착하시다.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억양이 있다. 아빠의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는 섬에서 왔다.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아빠가 침착하지 못할 때는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이다. 그럴 때면은 말이 빨라지고 시선을 떨며 우리에게 규칙을 지키려고 말씀하신다. 규칙은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는 밖을 보지 말라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창문마다 두꺼운 판으로 된 셔터가 달려 있어서 셔터를 내리면 창틀 전체가 덮인다. 창틀 아래쪽에 고리쇠에는 일기장을 잠그는 데처럼 쓰이는 작은 자물쇠가 있다. 아, 이런 거 뭔지 알아. 아빠는 매일 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셔터를 잠그고 방의 열쇠를 보관하신다. 엄마가 휘파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다. 소리가 시작되는 3시 3분에 거실에 나와 있는 엄마를 본 적이 있다. 자주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나와서 거실에 있는 크고 빨간 소파에 앉아 소리를 듣는 것 같다. 휘파람은 매일 같은 곡을 부른다. 명랑한 곡이다. 뚠뚠 뚜두두 뚠뚠 뚠뚠 뚜두두 뚠뚠. 휘파람이 뚠뚠 소리네. 동네에 이상한 점이 2가지 있다고 말한 걸 기억하는가? 밤마다 들리는 소리 말고도 우리 동네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다. 설명하기 어렵고 아빠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라디오 공모전에 당첨된다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승진을 한다거나 마당에서 화살촉을 찾는 작은 행운들이. 이거는 뭐예요? 이쪽 감성인 건가? 뭔가 이걸 찾으면 행운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화살촉을 날린 거예요? 이건 뭘까? 화살촉 지옥 거기 나오는 애들인가? 모르겠네요. 날씨가 좋고 범죄도 없고 가을이 되면은 모든 정원에서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난다. 엄마는 이곳에 사는 것이 만개의 축복 같은 일이라 말씀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내 여동생 놀라 때문이다. 놀라는 아주 아픈 상태로 태어났다. 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집에 데려올 수도 없고 놀라를 보려면은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야 했다. 놀라는 작았다. 다른 아기들과 비교해서도 작았던 것 같다. 숨을 쉬기 위해선 기계 안에 있어야 했다. 인큐베이터 이런 데 있었나 보다.
병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다. 이곳으로 이사하자마자 여동생은 낫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유는 이유에다가 자기들이 한 일을 갖다 붙였지만 우리 모두가 의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심지어 나도 놀라가 좋아진 것은 만 개의 작은 축복 중에 하나란 거 알았다. 이거는 큰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작은 기적 하나가 일어나면은 이따금씩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도 계속 이곳에 머무르기로 했다. 다만 나쁜 일은 휘파람을 부는 모습을 봤을 때만 일어난다. 그러면 안 보면은 그냥 계속 행운이 따르는 거네? 우리 이웃들 중에는 환영위원회가 있다. 누군가 이사 올 때마다 오븐에 구운 마카로니랑 선물 바구니,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나서 환영을 해준다. 이들은 아주 친절하다. 우리가 7년 전에 이사 왔을 때는 4명이나 나타났다. 위원회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웃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를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좋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줬다. 그리고는 더 설명하기 힘든 새벽 3시 3분마다 시작해서 3시 5분에 끝나는 휘파람에 대해 얘기도 했다. 2분 동안? 근데 이런 생각보다 길어요, 2분? 이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조용한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만 않는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얘기를 했다. 이웃들은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고 나는 문에 귀를 붙이며 말소리를 듣기 위해 애썼다.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보러 나간 사람들은 보통 비극적인 방향으로 운명이 바뀌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검은 구름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했다. 틀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틀어질 것이다. 위원회가 가져온 서류 봉투에는 자동차 사고와 망가진 일상, 공공장소에서 급사한 사람들, 귀괴한 사고들에 관한 신문기사들이 담겨 있었다. 근데 새벽 3시인 거야? 낮 3시인 거야? 뭔가 03시라고 하는 거 보면은 새벽인 것 같기도 한데, 느낌상. 모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이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삶이 떠나가곤 하지요. 만약 살아남더라도 인생의 한 줄기의 빛도 남지 않게 됩니다. 새벽이라 했어요. 그래요? 까먹었습니다. 글을 읽다 보면 몇 개 까먹어요. 이게 완전 모두가 죽지는 않는데 거의 제발 죽여줘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제 완전 어두운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람도 있나 봐요. 난 엄마가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는 계속 이게 이사온 이웃에게 장난하는 거냐라 물었다. 결국 엄마는 화를 참지 못하고 위원회가 우리를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아빠가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하는 거냐라고 따졌다. 아빠는 엄마를 진정시키고서는 이웃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돕고 싶어하는 것이다 했다. 아빠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설명했고 삶에는 이상한 일들도 일어난다고 했다. 이상한 일들 중 일부는 좋고 일부는 나쁘지만 대부분은 그저 다를 뿐이라고. 위원회가 떠난 후, 근데 뭐 엄마 이럴 수 있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대뜸 해버리니까. 위원회가 떠난 후에 아빠는 철물점에 가서 캔버스 블라인드, 걸쇠, 자물쇠를 사서 저녁 식사 후에 집의 모든 창에 가리개를 설치했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나는 새벽 3시 방에서 슬금슬금 빠져나왔고 거실 소파에서 어린 여동생을 안고 있는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는 입술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댔고 소파 옆자리를 두드렸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기다렸다.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정확히 3시 3분에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휘휘휘휘. 내가 휘파람 못 불어요. 죄송하지만. 뚠뚜뚠뚜 읽을게요. 이웃들이 말한 대로 그냥 왔다가 가버렸다. 휘파람 소리는 매일 밤 돌아왔고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고 매일 만 개의 작은 축복들을 즐긴다. 놀라는 혼자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건강하고 똑똑한 소녀로 자랐다. 아빠는 환영위원회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사람들이 자주 이사 오진 않는다. 누가 왜 떠나고 싶겠는가? 그러나 새 가족이 이사를 오면은 아빠와 위원회는 오븐에 구운 마카로니와 선물 바구니, 서류 봉투를 들고 찾아간다. 아빠가 돌아왔을 때의 표정을 보면은 새 가족이 위원회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조만간 새로운 이웃이 다시 올 건지를 알 수 있다. 얼마 전에 한 가족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이사를 했다. 이전에 집에 살던 메디 부인은 105세로 세상을 떠났다. 105세. 메디 부인은 길고 행복한 삶을 즐기셨다. 새 이웃은 마을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위원회의 말을 믿었고 자기들도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창문에 셔터를 달라는 아빠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봉투에 어떤 신문기사가 있던 뭘 담겨있던 아빠는 우리한테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이웃이 첫 한 달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기 때문에 매우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밤, 새 이웃이 마을 밖으로 나가야만 할 때 그들은 아들 홀든을 우리한테 맡기고 떠났다. 홀든은 12살이고 나보다 한 학년 어렸다. 그 전에는 그를 잘 몰랐지만 저녁 식사 후에 홀든의 부모님이 그를 두고 떠나자마자 나는 일이 틀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다. 밤마다 밖에서 휘파람을 불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홀든은 어른들이 방을 나서는 순간 물었다. 우리 셋은 문이 없는 서재에 앉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디즈니 영화 같은 무언가가 재생이 되고 있었다. 나는 여동생과 눈을 마주쳤다. 그 얘기는 하지 마. 난 이렇게 말했다. 모퉁이에 크고 노란 저택에 사는 미친 사람이 그러는 것 같대. 홀든이 말했다. 톨레스 씨가? 여동생이 물었다. 그럴 리가 좋은 분이셔. 홀든은 어깨를 이렇게 들썩였다. 그럼 사이코패스인가 보지? 이게 뭐야? 놀라는 몸을 움츠렸다. 놀라 애긴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난 다시 말했다. 내 방에서 닌텐도나 하자. 다음 몇 시간 동안 우리는 게임을 하고 팝콘을 먹고 영화를 봤다. 친구 집에 놀러가서 할 법한 일인데 홀든이 점점 초조해지는 게 보였다. 이거 너무 초딩 같아서 귀여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자라고 말하고 블라인드를 잠그고 침실에 들어간 뒤 홀든은 빈백에서 일어나 빈백이 뭔가 이렇게 바삭하고 눕는 그런 의자 있거든요. 의자 느낌 나는 침대 느낌 나는 무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빈백에서 일어나 놀라랑 내가 앉아있는 침대로 걸어갔다. 보려고 한 적은 있어? 홀든이 말했다. 시간이 됐는데. 우리는 친구들과 놀 때 항상 그렇듯이 취침 시간을 그냥 무시했다. 홀든이 맞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거의 새벽 3시였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는 이랬지만 자, 나는 못 본다고. 보고 싶어도 아빠가 밤마다 블라인드를 잠그고 열쇠를 숨겨놓으니까 볼 수가 없어. 홀든은 내 말을 끊고 계속 말했다. 우리 아빠도 그래. 놀라가 말했다. 아니, 홀든은 대답했다. 안 그러시던데? 숨기는 걸 봤잖아. 나는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날카롭게 말했다. 홀든은 씩 웃었다. 너희 아빠는 블라인드를 잠갔지만 열쇠는 숨기지 않으셨어. 창문 열쇠는 열쇠고리랑 함께 걸려 있었어. 그래서 뭐? 나는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뭔지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우리 아빠가 더 이상 열쇠를 숨기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다.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을 믿으니까. 너희 아빠가 창문을 잠그고 자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 갔었지. 가는 길에 침실을 엿보았을 수도 있고 침실 탁자에 있는 너희 아빠 열쇠고리를 보았을 수도 있고 블라인드 열쇠를 빌려왔을 수도 있지. 놀라와 나는 홀든의 미소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말했다. 홀든은 어깨를 으쓱했다. 원한다면 확인해도 돼. 침실 문을 열고 봐봐. 탁자 위에 고리가 있어. 가만히 있어. 난 둘한테 말했다. 나오지 말고. 나는 서둘러서 부모님의 방으로 향했으나 문 앞에 멈춰섰다. 홀든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은 우리 아빠는 화를 낼 것이다.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하기 두려웠다. 하지만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는 와중에 창문이 열려있는 게 더 무서웠다. 나는 문을 1인치 정도 열고 안을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난 심호흡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으로 2걸음을 내딛었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휘파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방에서는 휘파람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이 집으로 이사한 이후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부모님은 결코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잘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불을 켜야 할지 아니면 아빠를 불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채 다가오는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거실에서도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데려왔다. 놀라. 나는 부모님 방에서 뛰쳐나가며 소리 질렀다. 놀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네요. 홀든과 놀라는 현관문 옆 창문에 서 있었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홀든이 블라운드 밑에 자물쇠를 더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 홀든은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놀라는 그 옆에 허리를 구부린 채 서 있었다. 겁이 났지만 궁금했을 거다.
집 바로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뭐라고 소리쳤던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이 얼어붙었고 시계바늘이 판에 못 박힌 듯했다. 하지만 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빠르지도 않고 운동도 잘 못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놀라랑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내 눈은 놀라를 보고 있지만 홀든이 블라인드를 끝까지 당기는 소리가 들렸다. 블라인드가 올라가기 시작하며 날깍 하는 소리가 들렸고 창 반대편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나는 팔로 놀라를 감쌌고 창 반대편에 향하도록 머리를 돌렸다. 동시에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블라인드가 위로 빨려 올라갔다. 휘파람 소리가 멈췄다. 놀라가 떠는 것이 느껴졌다. 보지마. 나는 말했다. 뒤돌아보지마. 놀라는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고 나는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있다. 놀라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느껴졌다. 난 놀라를 안고 있지 않은 팔을 뻗어 홀든을 잡으려고 했다. 내 손이 그의 팔에 닿았다. 홀든은 놀라보다 심하게 떨고 있었다. 홀든? 내가 물었다. 조용했다. 나는 그를 지나쳐서 창문을 조심스럽게 더듬었고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다. 손끝에서 유리가 차가웠다. 그 계절에 그래야 했던 것보다도 더 차가웠다. 나는 창문 위쪽으로 손을 움직여 블라인드 줄을 찾아보았다. 손이 올라갈수록 유리가 따뜻해졌고 손끝에서 조용한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창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마침내 난 줄을 건드렸고 낚아채서 블라인드를 닫았다. 난 눈을 떴다.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속에 홀든이 보였다. 작고 하얗고 닫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홀든? 난 다시 물었다. 홀든은 나를 바라봤고 비명을 질렀다. 모든 것이 휘몰아치듯 일어났다. 현관에 불이 켜져 있고 거실에 불이 들어왔다. 원목 바닥 위로 부모님의 발소리가 울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홀든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물어서인지 타월 타고 붉고 가늘게 피가 흘렀고 몸이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인데? 아빠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어떻게든 홀든에게 눈을 떼고 뒤를 돌아보았다. 봤어요. 나는 아빠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본 적 없지만 그날 밤 아빠의 얼굴에는 오래되고 일그러진 두려움이 씌워져 있었다. 부모의 두려움. 홀든만? 아빠는 내게 물었다. 나는 끄덕끄덕.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 너무하긴 하다. 홀든네 엄마 아빠 어떡해. 너무 안심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나는 아빠가 웃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빠는 홀든을 향했고 낯빛이 변했다. 나는 홀든만 보았단 사실에 아빠가 기분이 좋아졌을지 나빠졌을지 궁금했다.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모두 얼어붙었다. 홀든이 신음했다. 반응하지 마. 엄마가 말했다. 휘파람 사나인가? 엄마는 현관의 문턱에 서 있다. 내가 아는 한 엄마는 회의론자였고 창문과 휘파람 소리에 대해 아빠를 놀리곤 했는데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신자였다. 나 같아도 믿겠다, 그죠? 두 사람이 모두 침실에서 가져온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게 보였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제발 열지 마세요. 홀든이 속삭였다. 아빠는 다가가서 그를 꼭 껴안았다. 안 그럴 거란다. 아빠는 약속했다. 손에서는 여전히 야구방망이가 들려있었다. 오늘 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번에는 문이 덜컥거릴 정도로 큰 소리가 울렸다. 홀드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놀라는 내 목에 팔을 둘렀다. 엄마가 다가와 무릎을 꿇고 여동생가 나를 끌어안았다. 쾅쾅쾅. 경찰을 부르자. 엄마가 아빠한테 속삭였다. 노크 소리가 즉시 멈췄다. 경찰 부르자는 거 들었나? 아빠는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 우리를 바라봤다. 혹시... 발작적인 노크 소리에 말이 끊겼고 소리는 점차 줄어들더니 예의 바른 두들김으로 찾아들었다. 경찰을... 원가가 문 너머에서 말했다. 이거 지금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군요. 밖에서 들린 목소리는 엄마 목소리랑 정확히 똑같았다.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처럼. 경찰. 제발 멈춰. 엄마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부른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아빠가 말했다. 경찰이 와도 경찰인지 알 수가 없잖아. 아, 맞네요. 노크는 전보다 더 세게 시작이 되었다. 문이 흔들렸다. 그리고 멈췄다.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으나 뒷문에서 들려왔다. 모두가 뒷문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노크는 즉시 앞문으로 돌아왔다.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크게 그리고 조용히 다시 시끄럽게. 갑자기 양쪽 문에서 동시에 노크가 시작되었다.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이 큰 소리가. 그때 집안의 모든 창문과 벽을 따라 두들기는 소리가 울려왔다. 열댓 명이 함께 연주하는 북속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아니면 우리가 거북이고 무언가 껍질 밖으로 우리를 꿰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멈추라고! 홀든이 소리 질렀다. 노크 소리가 멈췄다. 말하지 않을게. 홀든이 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본 거를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가주세요. 우리는 거의 1분을 기다렸다. 갑자기 홀든이 들여다보았던 창문에서 부드럽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홀든은 창살 너머로 교수대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는 죄수처럼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홀든을 안고 머리를 빗겨주었지만 거짓말을 들려주지도 않았고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키지도 않았다.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 동안 거실에 모여 있었다. 결국 엄마는 아이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아빠는 문을 지키기 위해 밖에 머물렀다. 그러나 우리가 침실로 들어가자 노크가 다시 시작되었고 너무 커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가 되었다. 나는 문이 부서질까봐 두려웠다. 우리가 거실로 돌아오자 노크가 멈췄다. 창문을 조용히 두들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누구도 잠들지 못했다. 소리는 오전 7시쯤에 멈췄다. 해가 떠오를 무렵이었다. 아빠가 창문 하나의 블라인드를 열기까지 2시간을 더 기다렸다. 그는 우리 모두를 침실로 돌아가게 했다. 아빠가 문을 열고 나간 뒤 다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좋아, 아빠가 말했다. 끝났어. 아침이 됐으니까. 홀든의 부모는 점심시간쯤에 돌아왔다. 부모님은 홀든을 집으로 데려갔고 꽤 오랫동안 안에 들어가 있었다. 널라와 나는 창문 너머에서 지켜보았다. 여동생은 하루 종일 내 옆에 붙어 있었고 때로는 내 손을 붙잡았다. 부모님은 우울해진 채로 돌아왔고 홀든의 가족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피자를 시켰고 영화도 보았다. 그날 밤 모두가 내 방에서 밤을 보냈고 놀라와 엄마는 나와 함께 침대에서 아빠는 가져온 의자에서 잠에 들었다. 그날 밤이나 그 이후로는 노크 소리는 없었다. 그 주가 끝나기 전까지 홀든이나 그의 분물을 많이 보지는 못했으나 목요일이 되자 진입로에서 이사 트럭이 있었다. 놀라와 나는 방과 후 오후 내내 사람들이 짐을 꾸리는 걸 봤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홀든과 그의 부모가 피곤해 보인다는 점이었다. 세 사람 모두 하얗고 마른 입술과 빛을 잃은 눈을 하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도 뭔가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이 보였다. 홀든의 가족은 해가 지기 전에 사라졌다. 우리가 이사 왔을 때 위원회가 우리 부모한테 했던 말이 생각난다. 휘파람을 부는 것을 본 사람이 모두 죽는 건 아니지만 살아남은 사람도 삶의 빛이 꺼지고 남은 인생은 불행으로 가득하게 된다. 만개의 작은 비극. 완전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죠. 홀든의 부모도 보았을 것이다. 홀든을 안심시키기 위해 믿지 않아서 혹은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놀라를 지켜봐왔다. 행복하고 어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일 놀라가 그날 밤 창밖을 봤다면 나도 보았을까? 달래주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 몰라도 돼서 다행이다. 우리는 여전히 그 집, 그 동네에 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매일 밤 휘파람을 불며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축복, 행운, 아름다운 것들은 떠나보내기에는 너무 좋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우린 더는 밤을 함께 살 친구를 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아빠는 블라인드 열쇠를 아주 잘 숨겼다. 찾아본 것은 아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재밌다, 그죠? 글을 너무 잘 썼어요, 애초에. 그리고 몰입감이 좋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파람이 누가 본 건지 얘기를 안 함으로써 끝나는. 이거 뭐지? 더 quiet place? 그런 느낌 나네요. quiet place가 아니라 버드박스였나? 보면 안 되는 거? 창문 밖을 막 보고 그런 거. 버드박스? 그런 느낌 난다. 그죠? quiet place는 조용해야 되는 거구나. 버드박스가 시각이죠. 그죠? 그것도 너무 무서워. 근데 이제 quiet place는 영화관도 조용하잖아.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보지 않나요? 그거랑 이거 quiet place처럼 비슷한 건데 도둑이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시각을 잃은 시각장애인인데 완전 뭐죠? 그 사람? 완전
완전 잘하는 사람. 아, 그거 뭐지? 맨 인 더 다크. 그래. 용병으로 일했던 할아버지. 맨 인 더 다크. 그것도 이제 조용하면서 보이지 않나요? 이제 그분은 시각장애인식 때문에 소리 같은 걸로 집중해서 듣는 거라 가지고 도둑들도 되게 조용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관 보는 사람들 이렇게 이러고 숨죽여서 보는 그거 되게 재밌어. 응. 재밌었어. 근데 그거는 결말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 영화. 응. 숨 참고 보는 영화. 아무튼 이거 너무 재밌다, 그지? 레딧 글들이 이게 서양 감성이 참 재밌는 것 같아. 신박해가지고. 홀든 뭘 봤을라나? 여러분은 뭐일 것 같아요? 그냥 예상? 우리들끼리의 예상? 휘파람이 뭘지. 미원해일 수도 있고, 그죠? 똑같이 생긴 자신? 그러니까 얘가 그 목소리도 따라했잖아. 목소리를 따라했다는 거 봐서는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자기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휘파람 소리 사실은 목에 뚫린 구멍에서 나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공기 나갔다 들어오면서 나는 소리야? 그거 보고 충격 먹은 거야? 그것도 무섭다. 저분이 그냥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무서울 듯? 진짜 무서울 듯? 뭘까? 나는 오히려 이게 진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한번 봤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 저 밖에 있는 휘파람 사람이 신인 거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 마을에는 만 개의 행복이, 작은 행복이 있는데 이거를 본 순간 뭔가 이제 틀어지면서 반대가 되는 거죠. 신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이야기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느낌으로만 봤는데 재밌네요. 재밌다. 재밌어. 자, 그리고 다음 것도 레딧이에요. 또 같은 분이네요. 7살 딸과 나눈 대화. 아빠, 방금 좀비를 봤어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는데 딸이 후다닥 뛰어들어오면서 외쳤다. 아이는 뒷문으로 거의 뛰어들다시피 들어와서 발이 꼬여 넘어질 뻔했다. 난 주전자에서 끓는 물을 머그잔에 부으며 힘겹게 돌아보았다. 정말? 네, 정말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징그러웠어요, 아빠. 나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주전자를 내려놓고 우유를 집었다. 정말이지, 밤에 TV 볼 땐 더 주의해야겠다. 로시는 밤에 몰래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버릇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워킹데드를 보는 걸 몰래 같이 봐버렸다. 그 다음부터 온통 좀비 생각만 가득한 것 같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 계속 말해줘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 보였다. 그거 아니에요? 그 약 중독 어떤 약이더라? 있었잖아요, 영상. 약 중독돼가지고 거의 좀비처럼 다니는 사람들. 펜타닐, 그래. 그거 본 거 아닌가? 그거 진짜 무섭던데. 아가야, 우리 좀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로 했지? 나는 머그컵에서 티백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너가 계속 좀비 얘기를 하면은 아빠가 또 엄마한테 혼난다 했잖니. 네, 근데 진짜로 제가 봤어요. 귀여워. 아가. 하지만 어제 내가 뒷뜰을 2번이나 확인했잖아. 그리고 장담하는데 거기는 노 좀비 구역이야. 애기 시점에서 얘기해주네요. 노 키즈존도 아니고 노 좀비 구역. 아니요, 뒷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좀비를 뒷뜰에서 본 게 아니에요. 나는 머그컵을 반쯤 입에 가져다 대다가 다시 내려놨다. 나는 로시를 향해 돌아섰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리고 있고 뺨은 발그레한 게 계속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 얘야. 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엄한 목소리를 내었다. 아빠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그리고 정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너 또 바깥길에서 놀았니?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었다. 벌써 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면 안 되는 데가 있나 보아. 로시는 정원에서 혼자 노는 거는 허락받았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한테 허락을 먼저 받으면은 집 뒤쪽 길에 나 있는 길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아이한테 허락해준 전부였다. 이 동네는 꽤 안전한 곳인데 요즘은 조심해서 나쁠 게 없는 세상이니까. 몇 달 전에는 몇 블록 옆에 골목에서 빈집털이 사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강도당했다. 몇 년 전에는 옆 동네에서 작은 남자아이가 실종되기도 했고
물론 거기가 여기서 꽤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수색이 흐지부지게 되기 전까지 며칠 동안 전국 방송을 타기도 했던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부모님들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로시가 나이를 먹으면서 모험심이 가득한 여자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린 경계를 설정해줘야 했다. 그리고 가끔씩 로시는 그 경계를 넘기도 했다. 허락받은 곳보다 더 멀리 자전거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불러도 뜸을 들이며 돌아오기도 했다. 이번처럼 뒷뜰에서만 놀아야 하지만 몰래 빠져나가기도 하고 로시를 가만히 쳐다보자 아이의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게 보였다. 눈을 부엌 바닥으로 돌리고 발가락을 꼼지락꼼지락. 아빠, 저 진짜 조금만 나갔다 왔어요. 아이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핸더슨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저씨를 뒷뜰에서 봤거든요. 제가 인사드렸더니 깜짝 놀라시지 뭐예요?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핸더슨 씨가 로시의 좀비였다. 어제는 우체부였고 그저께는 또 다른 이웃이었다. 난 차를 홀짝 마시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핸더슨 씨는 솔직히 말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좀비처럼 보이긴 한다. 그 노인은 혼자 살고 있는데 좋기 100살은 되어 보였다. 검버섯이 온 얼굴에 나있고 피부는 쭈글쭈글해진 풍선 같았다. 아빠가 조금 전에 한번 울타리 너머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그런 외모에도 불구하고 꽤나 괜찮은 사람 같았다. 그저 좀 외로워 보였을 뿐. 나는 로시가 그를 좀비라고 부르게 할 수는 없다. 잘 들으렴 아가야. 나는 너가 멀리 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너는... 그리고 바로 돌아왔어요 아빠. 로시가 끼어들었다. 아이는 이제 날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 커다랗고 파란 눈인 애원하는 기색을 담고 날 향했다. 약속해요. 게다가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했을 때도 싫다 했어요. 왜냐면은 아빠가 제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받는 거 싫어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난 대답하려고 입을 벌렸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 그 사람이 너한테 아이스크림 사준다 했니? 네, 하지만 싫다 했어요. 핸더슨 아저씨는 정말로 제가 안에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겠다 했어요. 위험하네. 하지만 전 집에 가야 한다 했죠. 그리고 바로 집에 와서 좀비를 봤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로시는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모터처럼 높아졌다. 하지만 난 다른 데를 신경 쓰고 있다. 로시가 방금 전 말한 내용이다. 핸더슨 아저씨는 정말로 제가 안에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난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건 좋지 않은데. 나는 이웃들이 우리 딸 아이랑 얘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다. 하지만 그들이 집 안으로 초대하는 건 다른 문제다. 부모인 우리도 없는데. 그가 그저 친절하고 외로운 노인이라 한들. 난 시간 날 때 핸더슨 씨는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에게 물론 친절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내 생각을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순간 로시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생각을 날려버릴 만한 말이었다. 날 얼어붙게 하는 내용이었다. 아빠, 정원에서 노는 거 금지하지 말아주세요. 다시는 몰래 나가지 않겠다 약속할게요. 좀비한테 잡아먹히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로시, 정원에서 노는 걸 금지하려는 게 아니란다. 하지만 다른 약속을 몇 가지 해주렴. 먼저 다른 사람을 좀비라 부르는 거 그만둬. 핸더슨 씨는 조금 나이가 드실지 몰라도 좀비는 아니란다. 로시가 얼굴을 찌푸렸다. 안 그랬는데요? 안 그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금 여기 들어와서 핸더슨 씨를 좀비라 불렀잖아. 아니에요, 안 그랬어요. 핸더슨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에요. 아저씨 집에서 좀비를 봤지만 아저씨는 좀비가 아니에요. 저 아저씨네 집에... 나는 얼굴을 찌푸렸다. 차를 한 모금 더 마실까 생각했지만 다시 내려놨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 집에서 다른 사람을 본 거니? 네, 좀비예요, 아빠. 제가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동안 지하실 창문에 붙어있는 거 봤어요. 이거 신고해야겠네요. 척추를 타고 소름이 쭉 돋았다. 뭐라고? 그래요, 정말 무서웠어요. 얼굴이 완전 뭉개지고요. 피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입은 쩍 벌리고 있고요. 마치 저한테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일 헷갈렸던 게 뭔지 아세요, 아빠? 뭔데? 그게요, 전 애들도 좀비가 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어른들만 좀비가 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나봐요. 왜냐면은 핸더슨 아저씨네 지하실에 있는 건
어린 아이였거든요. 덜덜. 어떻게 그 이후에는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죠? 그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보고 안으로 들어올라 했나봐. 이거 너무 위험하다. 핸더슨, 미친 핸더슨. 무섭네요. 옛날에는 진짜 나 어릴 때만 해도 집 문 다 열어놓고 살아가지고 그냥 옆집 아줌마나 뭐 아저씨가 들어와서 수박 먹고 가 이러면 먹고 가거든. 아무 일도 없어 정말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뭐 부모가 아까 실종된 남자애가 혹시 이 집 좀비인가? 애기가 말하는 그 좀비인가? 그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실종됐다고? 애기가? 남자 애기가? 그럴 수 있겠다, 그지? 맞아. 부모님 돌아오실 때까지 옆집에 다른 부모님 집, 다른 엄마네 집 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다른 어머님네 가가지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죠, 또. 무섭다잉. 혹시, 우리 방송에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본인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 우리 방은 아무래도 20대 분들이나 10대 분들이 많긴 한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내가 만약 애를 낳으면은,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것 같아, 좀. 제한을 둬야 돼. 확실히 애들은 정확히 말해야 돼요, 정확히. 나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라는 것도 애매해. 그죠? 이 사람 빼고는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경계도 정확히 정해둬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 단지부터 여기 단지까지만 다녀. 그 외에는 가지 마라고 해야지 애가 이해를 해서, 진짜 애기 때는 말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 어렸을 때 태권도 마치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아는 언니 집에 놀러 갔는데 맨날 혼나고서도 또 놀러 갔음. 근데 또 그러면은 그쪽 어머님께서 밥 해주시고 막 그래. 그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떡해. 레딧 괴담이 하나 더 있네요. 레딧 이어서 읽을게요. 냉장고 안에 자꾸 음식들이 나타나. 도저히 이 글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조언을 부탁해. 모든 것은 8개월 전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좀 되었을 때야. 나는 좀 더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은 후 내 고향, 이 작고 외진 시골 동네를 떠나버렸어. 누나는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찾도록 도와줬고 너무 넓거나 화려하지도 않고 집세가 싼 곳, 나 같은 남자한테는 그거면 충분하고도 남지. 그 전까지 나는 거의 평생을 그 낡은 동네에 살았어. 누나는 졸업 후에 떠났지만 나는 거기 남아 동네 약국에 취직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간병해야 했거든. 부모님은 전혀 건강한 몸이 아니었으니. 우리 중 한 명이 돌봐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어. 그래서 나는 몇 년간 함께 살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하면 살지 모르겠더라. 슬픔이 자리 잡았고 나중에는 완전한 허무감과 이제 나는 뭔가 중요한 거를 하거나 깨닫기 너무 늙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매일같이 그 마을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곳에 가며 사는 걸 견딜 수가 없었어. 마치 바깥 세계로부터 고립된 거품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지.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나는 취직해서 누나의 도움으로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 그리고 정말이지 신선한 공기에 숨 쉬는 것 같았어.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꼴이긴 했지만 전혀 다른 거리를 걷고 직장에 새로운 얼굴들을 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건 말 그대로 가치가 있었어. 마치 드디어 내 인생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시작된 것 같았지. 그리고 나는 옛집에서 새 집으로 올 때 물건 몇 개밖에 가져오질 않았어. 냉장고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져. 나는 냉장고를 가져왔어. 왜냐면은 그건 산지 4, 5년도 안 된 비교적 신형 모델에 고장 한 번 일으킨 적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 집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말이야. 첫 몇 주간은 평범하게 작동을 했어. 평범한 냉장고처럼 아무 미스터리 없이 어느 날 밤 무언가 이상한 걸 보기 전까지는. 난 직장에서 막 퇴근해서 너무 지쳐 있었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았어.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이 있나 찬장을 찾아봤지만 불행하게도 다 떨어졌어. 그래서 남은 음식이 뭐든 있나 보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난 그 속에서 비닐로 포장이 된 커다란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을 마주했어. 문제는
난 초콜릿 케이크 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애초에 나는 내 입이 너무 달아가지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거든. 하지만 그게 어디서 났는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 내 이웃이 준 건지 아니면 직장에서 가져온 건지 떠올려 보려 하다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서 결국 내가 잊어버린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 내가 케이크를 구울 리도 없으니까 그거는 꼭 허공에서 솟아오른 것 같았어. 이런 SCP 있잖아요. 그 뭐더라? 피자였나? 피자였나요? 이렇게 피자 박스 문 열면 피자가 나오는, 계속 피자가 나오는 거였나? 무한 피자랑 자판기. 그래. 그것도 있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냥 내가 잊어버린 거라 생각하고 그날 밤 아무 걱정 없이 그걸 먹었어. 그리고 이걸 말해줘야겠는데 꽤 맛이 좋았어. 나 누구한테도 이 사소하고 이상한 사건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잊어버렸지. 그 일이 다시 벌어지기 전까진. 똑같은 전개야. 방금 직장에서 막 퇴근했고 그리고 냉장고에 열었을 때는 커다란 피자 상자가 피자 상자가 있었대요. 방금 SCP 피자 얘기했는데 나왔네 바로? 뭐야 이거 실시간으로 내 목소리 반영되는 거야? 지역 피자 체인점에 8개들이 상자로 보이는 것에 커다란 페페로니 피자 3조각이 들어있었어. 그 가게는 일하러 가는 길에 항상 보이던 곳이었지만 한 번도 거기서 뭘 먹진 않았어. 그리고 조금 더 내 기억을 더듬어 본 뒤 나는 뭔가 아주 이상하다는 결론을 내렸어. 난 자물쇠를 내 아파트에 누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냐 물었지만 쓸모가 없었어. 심지어 누나한테 내가 없을 때 내 집에 왔냐 물어보기도 했는데 난 누나한테 집 열쇠를 주지도 않았고 누나도 그런 적이 없다 했어. 난 당황스러워서 피자를 먹지도 않고 바로 버렸어. 그로부터 이틀도 안 돼서 그 일이 또 벌어졌어. 이른 아침에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커다란 우유 한 통이 있었어. 아직 신선했고 개봉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나도 버릴 것 같은데? 좀 먹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두려움과 편집증이 발발했고 나는 분명히 누군가가 아마 10만이 알고 계실 내 아파트에 쳐들어와서 냉장고를 열고 아무 음식을 거기 두고 온 걸 확신했어. 나는 그때 초콜릿 케이크를 떠올렸고 이 일이 몇 주간 계속되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지만 무서움만 커질 뿐이었지. 난 알아야 했어. 그래서 나는 일요일 내내 집을 비우지 않고 문과 창문을 죄다 잠근 다음에 부엌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 냉장고를 3번씩이나 확인해서 모든 내용물이 안에 있다는 걸 봤어. 경찰에 신고도 할까 생각해봤지만 뭐라고 신고해야 해. 그러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음식을 사놓고 잊어버린 것 뿐이고 이상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 아직 있거든.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고 나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4번째로 냉장고를 확인하러 갔을 때 내가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음식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커다란 과일 한 그릇과 마주했어. 냉장고의 가운데에 떡하니 앉아서 마치 그 빌어먹을 과일 그릇이 나를 똑바로 보고 있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미쳐가는 건가 생각했어. 난 누군가가 숨기엔 너무 작은 내 아파트를 구석구석 확인했어. 하지만 나 말고 아무도 없었어. 냉장고 뒤에도 그저 딱딱한 콘크리트 벽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난 자러 가면서 다음날 아침 누나한테 좋은 심리치료사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심했어. 나는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겠지. 근데 글자가 너무 빼곡해서 눈이 좀 아프네요. 됐다. 하지만 그 일은 계속되었어. 매일같이. 글씨가 좀 커서 그런가? 좀만 줄일게요. 더 아프네. 얘기할게요. 각기 다른 음식들이 냉장고 안에 나타났어. 그리고 한 가게 아니라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어. 비록 용기를 모아 직접 먹어보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가끔씩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내가 산 적이 없는 저녁거리의 잔반이나 달걀, 아이스크림, 심지어 맥주 팩까지 있었어. 아니면 라자냐 같은 냉동식품이나 음료수일 때도 있고. 그리고 신에게 맹세코 한 번 익숙해지고 나니까 거의 일상처럼 느껴졌어. 오히려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 아닐 때는 냉장고에 가서 뭐 새로운 게 없나 확인도 했어. 식중독에 걸리거나 죽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정도로 충분히 먹어봤거든. 심지어 랜덤 야키소바 모듬까지 먹었어. 게다가 접시에 담긴 음식이면은 접시도 그대로 남았어. 그러면은 접시도 공짜네요? 그때쯤에는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그릇들에 컵까지 생겼어. 그리고 음식 맛도 좋으니까 더 이상 뭘 요리하느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일정한 기대를 품고 냉장고를 향했어. 즐거움에 놀랄지 아니면 반쯤 열린 깡통에서 콩을 꺼내 먹거나 둘 중 하나였어. 몇 개월이 지나자 그건 내 삶의 일부가 되었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부.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어. 그 음식들은 어디서 오는 거야? 꽤 오랫동안 그게 어디서 오는지 고민했고, 나는 미신 신봉자가 아니었지만 그거는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줄 마술이나 초자연적인 존재 같은 거라 받아들였어. 하지만 냉장고에 자주 보이는 그 음식은 누군가에게서 온, 마치 누군가가 준비해서 자기 집 냉장고에 넣어둔 것 같은 모습이었어. 그리고 한참 뒤에 나는 답을 찾았어. 어느 날 밤에 냉장고 문을 열자 생일 케이크가 통째로 들어있었어. 불을 켜지 않은 초보의 빵에 생일 축하해 케빈이라 적혀있더라고. 그 순간 나는 이 케이크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차렸어. 오늘 위층에 사는 가족이 막내 아들을 위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거 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케빈이거든. 미친. 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 아마 너희는 이 글을 지루하게 읽고 있겠지만 어떤 미친 이유에서인지 내 냉장고가 이웃집 음식을 훔치고 있던 거였어. 아, 이게 텔레포트가 되는 거였구나. 거기 뿅뿅 해가지고 저쪽 집 음식이 저쪽 집으로. 아. 그리고 나는 돌려줄 수가 없었어.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네. 여기 네 생일 케이크란다 꼬마야. 방금 우리 집 냉장고로 순간이동했거든. 케이크 없는 생일을 보내야 할 그 꼬마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방도가 없는걸.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 아파트에 침입해서 음식을 훔쳐간 놈이라 생각하겠지. 그래서 나는 무거운 죄책감에 함께 케이크를 먹었어. 뭐야, 어쨌든 먹었네요. 하지만 난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해서 조심스럽게 몇 개의 질문을 해봤고 마침내 내 나름의 이론을 완료했어. 내 냉장고에 나타나는 음식들은 내가 사는 이 아파트의 집에서만 오는 거야. 아, 그쪽 캐비넷에서만 아니고 여러 집에서 뿅뿅뿅 해서 오는 건가? 사람들이 만들거나 산 음식들이 갑자기 사라진 셈이지만 거기에 대해 누구도 깊이 생각하지 않았나 봐. 참고로 대부분은 먹다 남은 음식이었어. 먹다 남은 것도 그냥 먹네 얘는. 그리고 오늘 이 글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왜냐면 오늘 밤 냉장고를 열었다가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어. 왜냐면 거기는 잘려나간 사람 팔이 있었으니까. 아. 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지르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려고 했어. 내 시선을 향해 그 길고 창백한 손가락들이 뻗어져 얼어붙어 있었어. 손톱들은 더러웠고 까진 상처들이 가득했어. 그게 남자의 팔인지 여자의 팔인지까지는 여자의 팔인지까지 보이자 심각하게 메스꺼워져서 방금 구역질했어. 그건 장난감도 아니고 팔 모양으로 만들어진 음식도 아니야. 진짜 잘려나간 사람의 팔이야.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을 적으면서 떨고 있지만 맹세컨대 거기에 깨문 자격도 있었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만약 경찰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너무 무섭고 제대로 생각하지도 못하겠어. 그리고 저 팔은 이 아파트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거야. 분명해.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 정말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아무나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글입니다. 덜덜덜. 조언? 어떻게? 그럼 이거 화면 좀 바꿀게요. 야북신군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이거 손톱 옆에 가스랑이 잠깐만. 이거 이대로 쭉 당기면 나 여기까지 소시지 마냥 찢어질 것 같은데요? 여기 가스랑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 팔? 그러면 일단 아파트 내부에 범인이 있다는 거잖아. 인육을 먹는. 그걸 먹으라고? 어떻게 먹어? 글을 쓴 사람이 미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글 쓴 일을 너무 의심을 안 하고 있어. 자기가 다 훔쳐온 건데 사실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의 기억은 탁 하고 사라져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팔도 진짜 본인이 한 거잖아. 무조건 이사 가야 된다고? 하긴 이사 갈 때 냉장고 안을 이렇게 누가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냉장고 문 안 열리도록 이렇게 냉장고 칭칭 감아두잖아요. 이사 갈 때 냉장고까지 이동하면은. 그렇게 가면 될 수도 있겠다? 살인마는 그 팔이 크기가 클 거잖아. 그게 갑자기 뿅 사라졌으면 놀라긴 하겠다. 아무튼 이런 공포글은 여기까지고요.
요 나머지 글들은요, 저번에 읽은 시청자분들의 경험담 중에서 다 못 읽은 거 4개가 있거든요. 그거 마저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험담이고요. 시청자들의 같은 꿈을 계속 이어서 꾼 이야기, 틀주님의 사연이네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앞에서 한 얘기처럼 긴 얘기는 아니고 이분이 이 경험담 되게 길게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한 꿈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길게 반복해서 이어서 꾼 특이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야. 또 반모 하시네요. 우리 엄마 아빠는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친가랑 외가가 되게 가까워.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인천족인데 그중에 외가댁이 기와집이었던 외갓집을 허물고 3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했을 무렵의 이야기니까 대충 지난 글처럼 처음으로 귀신 비스무리한 걸 봤을 때랑 시간대가 비슷하겠다. 이분이 귀신을 좀 봤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말에 할머니 댁에 자고 오곤 했는데 어느 날은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꿈을 꿨어. 엄청 큰 학교의 복도를 한밤중에 뛰어다니는데 나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여학생도 한 명 더 옆에 있었어.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어 보이는 복도를 숨이 차도록 뛰었는데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꿈에서 깼어. 이게 이어지는 꿈의 처음이고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 댁에서 자게 된 그날 나는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갔어. 오늘은 조금 높은 시점에서 상황을 지켜봤어. 이렇게 3인칭으로 지켜보는 그 꿈 알지? 나는 여학생과 힘을 합쳐서 학교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고 왜 뛰는지도 알지 못했어. 그냥 지난 꿈에서 시야만 조금 멀어진 듯이 1인칭이었던 화면이 3인칭으로 변한 정도의 변화였어. 그래도 이번엔 복도 끝에 거의 도착했어. 유리문으로 막혀 있었는데 유리문에 도착하지 못한 채로 잠에서 깨어났고 그 다음 꿈은 바로 이어지진 않았어.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이어졌지. 똑같은 3인칭 시점으로 나는 나를 뒤에 쳐다보면서 숨이 차게 뛰었어. 이번에는 유리문 앞에까지 가서 문을 밀었지만 유리문은 잠겨 있었어. 하지만 학교의 중심에 가까워졌어.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면은 트로피도 전시가 되어 있고 시계랑 거울도 있고 중앙계단이라고 선생님들이 학생들 사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데 있잖아. 사실 요즘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때 혼 많이 났거든. 요즘은 안 그러죠? 옛날에 있었어. 그런 데에다 왕 큰 거울 하나 있고 어디 기증 이런 왕 큰 거울, 왕 괴종시계 아니면 왕 큰 거울 이렇게 있어요. 딱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어. 특이한 점이라면은 그곳 가운데에 기둥이 솟아있고 빨간 버튼 하나가 있었어. 아마 내가 눌러야 하는 무언가겠지라 생각했어. 그리고는 다시 꿈에서 깼어. 또 시간은 몇 주가 흘러. 그날도 소파에서 잠이 들었지. 이제는 기대감도 있었어. 계속 이어지는 꿈을 꾸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일이거든. 꿈의 진행도에 따르면은 오늘쯤은 중앙에 도착해서 그 버튼을 누르는 꿈을 꾸게 될 거니까. 근데 그날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걸 겪게 되었어. 왜 나와 여학생은 학교의 중앙 현관으로 갈 뿐인데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리고 있을까? 일반적으로 목적지를 향하는 것 뿐이라면 숨이 턱에 차게 뛰지는 않잖아. 뭔가 시간 제한이 있거나 선착순으로 시합하는 걸까라 생각을 했지. 그제서야 나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볼 생각을 했어. 3인칭의 시점이라 바로 뒤는 보였지만 먼 곳을 본 건 처음이었어. 그곳에는 팔다리가 기형적으로 길쭉한 무언가가 학교 천장을 타고 나를 쫓고 있었어. 왜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는지 꿈이 깨기 직전 잠겨있는 유리문에서 허무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때 깨달았어. 이번 꿈은 여기까지였어. 나는 이때쯤에는 깨어있을 때에도 어떻게 빨간 버튼을 누를까 고민했어. 이거 생각나는데요. 옛날 인터넷 글에서 자기가 무슨 학교에서 팔척 귀신인지 그런 귀신을 봤대. 그런 학교 썰이 있었어요. 거기 맨 밑에 첨부가 된 GIF가 있었거든요. 움짤. 그게 무슨 일본짤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거미처럼 생긴 여자가 이렇게 천장을 오면서 웃는 그 움짤이 있거든요. 그 CG 그거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어요? 자, 내가 찾아볼게요.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거랑 똑같이 생긴 거죠? 내가 찾아볼게요. 학교 팔척 귀신 썰. 이거 하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 근데 무서울지 안 무서울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기괴한 정도랄까? 그러면 일단은 셋, 둘, 하나 하고 보여드리고 다 보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이거. 이게 딱 떠올랐어요. 그 썰 마지막에 이게 첨부가 돼 있거든. 지금 보니까 좀 웃기다, 그죠? 해맑네요. 자, 아무튼. 자, 끝났습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뭐야? 이거, 이 썰에, 이 동영상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척귀신의 영상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정체는 바로 큐티하니 영화판에 나온 괴인이다. 참고로 이 영화의 장르는 B급 코미디에 가깝다. 그렇다. 이 모든 거는 일본 특유의 B급 연출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왜 이렇게 가슴 노출이 이게 많아? 이거이 이제 실사 영화판에 나온 거래요. 이쁘다. 위에 왜 가슴에서 나와? 얘 뭐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와. 영화 포스터가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이 영화에 나왔대요. 그 꺽다리가 이렇게 오는 애가. 2004년도 영화네요. 어쨌든 거기에 나온 거였대. 그래가지고 팔척귀신이 아닌데 큐티아니에 나온 건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은 팔척귀신 짤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못 찾았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요런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짤을 찾은 겁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생겼었어요? 내가 보여준 그 짤처럼? 그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쵸? 저거는 좀 애매하네요. 아무튼 저런 느낌이다. 그래서 깨어났지만 빨간 버튼을 누를까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 다음에 수개월에 걸쳐서 같은 꿈을 꿨어. 괴물한테 쫓기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앙 형광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 꿈이라는 거는 다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서 내 노력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난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여학생을 희생시키기까지도 했어. 괴물한테 넘겨버렸다고 할까나? 어찌됐든 그 꿈을 몇 차례 더 꾸고야 유리문을 열고 중앙 현관에서 버튼을 눌렀지 이게 꿈의 마지막일 거라 생각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의 이어지는 꿈은 진짜 결말을 맺어. 평소와 같이 소파에 잠에 들었고 같은 학교에서 깨어났지. 빨간 버튼을 누르고 끝날 줄 알았는데 왜 다시 이 꿈일까? 사실 빨간 버튼을 누르고 끝날 거라고 생각한 것도 나의 제멋대로 생각한 거긴 한데 그럴듯한 설정이잖아.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내가 평소보다 훨씬 멀리 보이더라고. 3인칭인 건 그대로인데 달리는 뒷모습이 너무 멀리 보였어. 뭔가 나에게 멀어지는 느낌이라 필사적으로 쫓아갔는데 그때야 깨달았어. 내가 쫓아가는 남학생은 전혀 나를 닮지 않았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야. 그제야 알아챘어. 애초에 나는 이 꿈의 주인공 같은 게 아니었어. 내 몸에 달린 길쭉한 팔다리와 뒤집혀진 시야. 나는 내가 쭉 쫓기는 쪽에 생각했는데 내가 학생들을 쫓고 있더라고. 빨간 버튼이라는 가짜 희망을 만들어 놓고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노는 괴물이 나였어. 잡아 죽여야 돼, 잡아 죽여야 돼. 그렇게 잠에서 깼어.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는 그 꿈을 이어꾸는 일이 없는데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 느껴지는 강한 사리는 아직도 가끔 기억이다. 가끔 이어지는 꿈을 꾸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꿈을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이 꿈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더라. 선명하다기에는 중간 부분이 많이 잊어버렸지만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어 꾸는 꿈 있어요? 나는 딱히 없어. 이런 적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 기억에 남지도 않을 정도로 있어가지고 그냥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게 대바대 같네. 가끔 있는데요. 꿈은 엄청 피곤해요. 뭔가 이 스토리에 꿈에서도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피곤한 건가? 어렸을 때 디지몬 꿈꾸고 간절히 기원해서 이어서 꾼 적 있어. 디지몬 되게 좋아했나 보네. 매번 같은 장소 꿈을 꾸긴 해요. 한 번씩 꾸면은 내용이 좋아서 적어놔요. 나도 옛날에 꿈 적어놨었는데 꿈일기. 저는 군대에서 전역해야 하는데 계속 한 달씩 밀리는 꿈을 꿔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최악의 꿈이다. 내용은 안 이어지는데 장소는 같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 응. 그랬던 적은 많아. 그리고 다음 거 읽을게요. 또 시청자분들의 경험담이에요. 웹툰 개발 그림주의.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님들 생각보다 안 무서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의 그건 알죠? 시청자분들 경험담 들을 때 그런갑다 하세요. 너무 무섭게 안 적어도. 제목은 하수구 구멍이래요. 글씨체가 왜 이러죠? 2015년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2015년 중학생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 제목 하수구 삼멍. 삼멍? 구멍. 실화. 2015년에 중학교 2학년이면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24인가요? 아 귀여워. 뜨거웠던 여름 난 센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여기 해 존나 조그맣게 그렸네. 어떻게든 뜨거운 거 표현하려고.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아. 근데 해는 표현해야겠어. 여기다 해도 되는데. 아 귀여워. 공부 끝나고 놀아야지. 빨리 끝내야겠다. 파이팅. 여기 너 흰색깔 안 했어. 얘들아 공부 끝났으니까 밖에 나가 놀자. 네! 이 초록색이 본인인가봐요. 선생님인가? 왜 이렇게 여백이 길어? 사건은 이때부터였다. 가지 말걸. 하나도 안 보여. 아 밤이에요? 아 그때는 10시 정도였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둡게 한 거. 하나도 안 보여. 10시 정도였다. 밖은 너무 어두워서 조금 안 소리가 들려도 무서울 만큼 어두웠다. 조그만이에요. 조금만이 아니고 조금만 조그만 이거예요. 조금만 소리가 들려도 무서웠다. 선생님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괜찮아 선생님 따라와. 여백은 왜 이렇게 많이 줬어? 근데 놀이터가 절이랑 엄청 가까웠다. 문제는 여기 놀이터에서 시작이었다. 너무 어두워요. 다 왔다 얘들아. 10시에 놀이터 데려가는 선생님이 어딨어? 너 여기 놀이터에서 무서운 소문이 있던 거 알고 있어? 뭔데? 여기 점 있나봐요. 여기 점을 계속 그리시네. 자동차 지나간다. 뭐야 이거 행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이거? 여기 그네 뒤에 하수구 구멍이 있는데 진짜? 거기서 귀신 나온대. 이거 운석이 떨어지는 중인데요? 그네 뒤에. 바다. 재밌다. 여기서부터 깨달았어. 나의 글씨가 이 뒤에 회색깔 이거를 표현해야 했는데 그러면 글씨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흰색 글씨로 바꿨네요. 재밌다. 공부 끝나고 노르니까. 그니까 다른 것도 하자. 그랭. 우리는 여기는 왜 이렇게 길어. 이것저것 그네도 타고 미끄럼틀도 타고 뺑뺑이도 탔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만 있었고 다른 인물들은 아무도 없었다. 12시까지 놀았대. 선생님이 12시까지 놀게 해주네. 얘들아 이제 가자. 네 가요. 문득 친구가 했던 얘기가 생각났다. 하수구 구멍에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 나는 무시하고 그냥 갔다. 무시하러 왔어. 가자 잘 따라와. 네. 가네. 여기가 놀이터였나 보다. 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수구 구멍이 있는 곳을 뒤돌아봤다. 이거 뭐라고 적혀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뒤돌아봤대요. 하수구 구멍이 생각나서. 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점점. 너무 멀어서 희미했는데 자세히 보고 나는 뭐라는 거지? 뭐뭐 했다. 뭐 세모랑 네모가 머리가 있네요?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다. 도망을 갔다였어요. 도망을 갔다. 귀신이었대요. 움짤. 이거 자꾸 이 동그라미는 뭐지? 덜덜덜. 부덜덜이다. 얼굴이 다른 사람의
세모였고 얼굴은 네모였고 얼굴이 세모였고 이렇게 읽어야 되네. 다른 사람은 얼굴은 네모였다.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옷은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옷을 입고 있었다. 도대체 그 귀신들은 무엇이었을까? 지금은 24살이지만 아직도 귀신들의 정체는 모르겠다. 도대체 뭘까? 좀 허무하게 끝나는데요. 이거 말고도 가위눌리 썰이 엄청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올릴게요. 저만 목격한 게 아니고 친구들도 목격했대요. 실제 장소네? 오랜만에 오네요. 지금은 놀이터가 전부 사라졌어요. 저기 큰 나무 쪽에 그네가 있고, 여기에, 요거. 요쪽에 그네가 있었구나. 지금은 이거 운동하는 거기로 바꿨네요. 그네 뒤에 하수 구멍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각나서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그렸던 게 이 구멍이구나. 난 하수구라고 하길래 땅바닥에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요거 있는 거. 나 이거 옛날에 이름 알았는데. 옹벽이 아니지. 옹벽은 아닌데. 어쨌든, 비 많이 오면 저기로 물 확 나오잖아. 계속 말했어요? 그래? 너무 웃겨가지고. 니마, 근데 이거 글씨 일부 이렇게 쓴 거야? 나 지금, 힘받게 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뭔데? 너무하잖아. 일부러 그렇게 썼어? 그래? 그럼 성공했네요. 자, 아무튼 이런 얘기네요. 움짤도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거 짧네요. 경험담이시래요. 화장실 플로팅. 슈 감독님, 슈지부이. 무섭다기보다는 황당한 썰이에요. MSG 1도 안 탄 100% 실화라서 약간 노잼일 수도 있대요. 친구들에게 풀려고 아껴두었던 썰인데요. 친구가 없어서 여기에 올려요. 평소보다 귀가가 늦어진 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저는 역 화장실로 가서 실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요.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다른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겠거니 하고 앞만 보고 계속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쉬었네요. 같은 소리가 또 들려서 옆을 보니까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약간 어려 보이는 젊은 남자가 소변기 옆 칸막이에 팔을 기댄 채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 칸막이 있잖아요. 소변기. 이러고 오줌 싸고 있는 사람 옆에서? 네? 저한테 말을 걸었다는 걸 깨닫고 그를 향해 물었어요. 잘생기셨네요. 야릇한 눈웃음을 하며 그는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취해 보였고 저는 굳이 길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실금을 이어가는 동안 옆에서 그럼 지금 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동안 계속 실금을 하고 있던 중인 거죠? 계속. 그것도 웃기네. 멈추질 않고 있네. 약간 혀가 꼬인 듯이. 근데요, 진짜 잘생기셨어요. 라며 플러팅을 날렸고 저는 무시하며 일관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절대로 객관적으로 잘생기지 않았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세면대에 허리를 숙인 채 손을 씻는 동안 그가 제 뒤에서 서서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거울을 통해 보였어요. 늦은 시간 화장실에는 그와 나 둘뿐이고 저는 엉덩이에 힘을 빡 준 채로 손을 씻었습니다. 다 씻고 나갈 때도 뭐라 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밖으로 나가고 그는 화장실 문 앞에서 저를 향해 Hey Mark, Mark 영어를 하네요. 하며 알 수 없는 이름을 크게 불러지으셨고요. 저는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입구 앞에 서 있기만 하고 따라오진 않더라고요. 처음에 황당했다가 약간 무서워지는 경험이었는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한테 외모 칭찬을 받아본 게 너무나 오랜만이라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요런 이야기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알 수가 없네. 그냥 이제 약간 이성애자이신 것 같은데 이 마크 한 거는 이건 왜일까? 마크를 왜 부르시는 거죠? 참 진짜 어이가 없네. 엉덩이 힘은 왜 이렇게 빡 준 거야? 감자인님 감사합니다. 엉덩이 힘 준 것도 웃기고 계속 실금하는 동안 얘기를 나눈 것도 웃기다. 아무튼 뭐 다른 의미로 좀 신기한 경험이네요. 그래요. 다음 이게 마지막입니다. 특수청소 경험담이래요. 오, 천사 정보. 여기 천사가 있네.
제가 잠깐 특수청소라는 일을 했을 때의 경험담을 얘기 드릴게요. 귀신이나 괴물 같은 건 전혀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실망하지 말기. 제가 일을 막 시작한 초보일 때는 망한 실내 소동물원, 철거 전에 오피스텔 단지 등 엄청 더러운 집 등등의 청소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청소는 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일을 하러 들어온 신입한테는 선배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팀장선에서 먼저 막았어요. 신입한테는 일부러 힘든 일을 잘 안 배정해줬다고. 특수청소란 일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꽤 경력이 쌓인 선배들만 들어가던 작업을 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장 후에 도착해서 청소를 하려 했는데 선배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현장인지 말해주며 힘들면 뒷정리만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제 고독사 현장인 걸 알게 된 저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보통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현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지만 그날은 지각 이슈로 어떤 건지 못 들었대요. 그래도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 선배들이 들어갔다 나온 현장 뒷정리 정도만 하고 일을 마치기로 했어요. 선배들이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마스크 안쪽에 바르라고 치약을 쥐어주시곤 한마디 했습니다. 현장 들어가기 전에 묵념을 할 건데 그 다음부턴 함부로 가볍게 떠들지 말고 허허시실 웃어도 안 된다. 알겠지? 치약은 냄새 때문에 이렇게 바르는 것 같아요. 말이 선배지 평소에는 형 동생 하며 같이 장난도 치던 사람들이 분위기를 깔고 그런 말 하니 들어가기가 더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현장에 들어가 고인의 생전 흔적들을 하나둘씩 치우기 시작하니까 두려운 감정은 이내 안타까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신 장소인 화장실만 빼면은 방금까지도 사람이 살았던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찬장에 쌓여있던 음식캔과 라면, 베란다에 널려있던 바싹마른 세탁물,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임박해 보이던 음식물, 말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가구, 멀쩡히 작동이 되는 가전제품까지. 하지만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물건이라도 전부 특수 폐기물로 취급해 버려야 해요. 왜냐면은 이미 지독한 시체 냄새가 모든 물건에 배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날 제가 집안 곳곳에서 맡았던 냄새는 설치류 특유의 지릿한 악취와 해산물 썩은 냄새, 개기름 쩐내였습니다. 이런 냄새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인이 돌아가신 장소인 화장실은 멀쩡하던 다른 방들과는 달리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냄새도 훨씬 지독했을 뿐더러 화장실 바닥에 말라비틀어진 짙은 젓갈색의 자국, 그 자국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있던 누런 구더기와 파리, 벌레, 부패한 유기물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고인의 모든 흔적을 지워서 그곳을 가구 하나 없는 싸늘한 빈집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종료가 됩니다. 집안 가득 풍기는 시체 냄새와 화장실들의 자국까지요. 모든 작업을 마치고 선배가 말하길 이 현장은 고인분이 화장실을 돌아가셔서 그나마 정리가 수월했던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퇴근을 하기 위해 지독한 냄새가 가득 배어있는 보호복을 벗어버렸습니다. 근데 시체 냄새는 보호복을 뚫고 들어와 제 옷에 배어버렸고 집에 세탁을 해봤지만 냄새가 빠지지 않아 결국 버렸습니다. 와 진짜 엄청 심하구나 생각한 것보다. 몸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몇 번이고 계속 샤워를 하다가 결국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 일을 계속 하기에는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결국 퇴사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며칠간 잠자리를 뒤척이고 악몽을 꾸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꼭 나쁘지만 않았던 귀중한 경험이라 생각하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오고 계신 분들 모두 존경합니다. 이런 글이네요. 근데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훨씬 냄새가 강한가 봐요. 신기하다 뭔가. 묘하겠다 그죠? 뭔가 여기 진짜 나온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데 막상 고인의 물건들 정리하다 보면은 진짜 어제까지만 해도 잘 계셨던 분인데 뭔가 이분의 그거 있더라고요. 그 다큐가 있었어. 이런 특수청소 고독사 한 사람들의 특수청소를 해주는 사람 다큐를 봤는데 뭐 정말 젊은 나이인데 약간 취업난 같은 걸로 인해서 목숨을 끊은 사람인데 막 여기저기에 그 취업을 위한 서류들이 이렇게 나부러져 있고 막 그런 것도 봤는데 뭔가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것도 책 같은 게 나왔어요. 이런 걸로. 맞아.
다큐도 있고요. 맞아. 유튜브 같은 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뭔가 되게 기분이 묘해져요. 아무튼 요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글 다 읽었고요. 오늘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신 글이랑 번역해주신 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